자, 이번 시간에는 209페이지 신고 부속 서류 중에서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죠.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관련된 내용들, 즉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들 좀 이론적인 것들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번 그 실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을 배우는 이유는 거래처에서 물어봅니다. 이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부가세법을 배운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대상이다 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회계 프로그램 강의니까 뭐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부가가치세법의 가장 중요한 그 파트라고 하면 과세 대상 거래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느냐, 과세가 안 되느냐, 이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라고 하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왜 발급하냐 라고 하면 10%만큼 더 받기 위해서, 그걸 거래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거래징수의 수단으로 세금계산서를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그러한 거래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의 일종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을 수도 있죠. 기본 전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 내에서 움직일 때는 세금계산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의의는 그래서 거래징수 의무자인 사업자가,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라는 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그죠? 재화 용역, 재화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상품, 제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용역, 서비스 매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는다. 거래징수. 그래서 거래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죠. 간접세. 그래서 상대방한테, 공급받는 자한테 10%만큼 더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겁니다. 10%만큼 더 내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고,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를 그렇게 꾸려놓은 겁니다. 간접세로. 그래서 그걸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두 가지를 말해봐라 라고 하면, 거래징수할 수 있는 간접세, 그죠? 부가가치세는 조세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 세금이다. 그래서 조세 전가, 그 다음에 전 단계 세공제법, 이게 이 두 가지가 부가가치세를 운영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떤 배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세 전가의 어떤 그 수단이 세금계산서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중요한 업무 처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발급식이죠. 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표현을 하죠. 뒤에 발급의 개념, 작성의 개념, 발급의 개념, 뭐 전송의 개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발급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선언을 하고 있냐면,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한다. 옛날에는 발급이라는 말을 안 썼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 발급, 그 다음에 작성, 발급, 전송 뭐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시기라는 건 보통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작성연월일이 됩니다. 그래서 작성연월일을 하고 공급 시기는 항상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공급 시기하고 작성일자는 항상 동일하다. 그리고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니까 발급일자하고 동일하는 거죠. 오늘 우리 상품을 판매했어요. 인도했어요. 그러면 이 인도 시기가 공급 시기가 되고 작성일자는 오늘 날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국세청에 들어가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어요. 그러면 공급 시기, 작성일자, 발급일자가 동일하죠. 그래서 공급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 부가세법상에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급 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기가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어때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그렇지만 작성일자는 언제로? 작성일자는 공급일자로 공급 시기로 일자를 표기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발급일자하고 달라질 수가 있죠. 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5일 날 상품을 판매 그러면 인도 시점인 9월 15일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어떻게 작성을 해요? 작성해서 발급해요. 작성일자는 9월 15일 날로 하고 다음 달인 10월 10일까지 발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발급, 그 다음에 작성, 뭐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210페이지 보면, 그죠? 작성이라는 말하고 발행이라는 말하고는 옛날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발행일자하고 작성일자하고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발급이라는 말하고 교부라는 말하고는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걸로 그래서 작성일자하고 발급일자가 동일한 걸로 이해를 하시고 하는 게 세법을 해석할 때 좀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작성은 뭐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겠죠.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걸 말하는 거고 발행과 동일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와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는 작성연월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동일하다. 그 다음에 발급일자, 발급이라는 거는 넘겨주는 거, 전달한다 이런 뜻인데 교부라는 말, 옛날에는 이제 만나가지고 넘겨줬죠, 그죠? 우편으로 보내든지 뭐 이렇게 그 교부라는 말하고 발급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발급일자는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도달된 그러한 날이 발급일자가 된다. 우리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홈택스에서 전송 누른다. 그죠? 전자서명을 공인인증서에 발급을 하는 거죠. 공인인증서로. 그럴 경우에 발급을 했다, 교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전송이라는 거는 발급 명세서를 홈택스에다가 보내는 거. 보통은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발급을 하면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이루어지죠. 그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확인을 누르면 바로 전송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근데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나 뭐 이런 애들은 전송을 쭉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발급은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는 거고, 전송은 언제까지 해요?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죠? 발급과 동시에 하거나 그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된다. 그래서 전송 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다.
이렇게 되면 월합계 세금계산서 아까 얘기한 다음 달 10일이면 11일까지는 전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이 되고 요번에 또 개정이 좀 됐죠. 그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법인은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는 의무지만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죠. 수기세금계산서를, 그죠? 수기세금계산서 못 받는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법인 사업자는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해야 된다.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때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했다, 가산세 있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그죠? 만약에 이제 면세 공급가에 겸용사업자다라고 포함해서 기준으로 삼습니다.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이게 1억이라고 2억에서 1억으로 바뀌었고 1억에서 8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 그 얘기는 개인 사업자 중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들을 확대를 했다. 이 8천만 원은 간이과세자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그죠?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예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다. 자, 개정사항들을 쭉 보면 뭐 옛날에는 3억, 2억 까지 있었고요. 1억. 예를 들어서 지금 개정이 됐는데 개정사항은 언제? 내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매출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올해 매출이 2023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 내년 7월 1일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쭉 발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 1억은 언제까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올해 6월 말까지 적용을 하는 거니까 2002년도 매출이 작년 매출이 1억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올해 7월 1일부터는 쭉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급을 해야 된다. 이것도 개정이 된 거죠. 그죠? 옛날에는 1년씩 끊어서 전자 발급 의무 기간을 두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개인 사업자가 됐다. 그러면 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 어차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방법 너 다 알잖아. 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밑에가 중요하죠. 2002년 작년 매출이 1억 넘은 개인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23년 7월 1일부터는 당신은 전자세금계산서 쭉 발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선제적으로 지금 2002년도 종소세 신고 다 했잖아요. 그죠? 매출 규모 다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안내를 미리 해주면 좋죠. 통지를 하기는 합니다. 세무서에서. 당신은 하반기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통지를 하기는 하지만 미리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직원 똑똑한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올해 매출 기준으로 8천이다. 작년 2022년 기준으로는 1억이고요. 자, 이게 올해 개정된 그러한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자세금계산서 샘플을 211페이지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4가지로 구분합니다. 크게 4가지로 공급자 정보, 그죠? 공급자 정보, 공급받는 자 정보, 그 다음에 작성일자, 그 다음에 공급자 정보,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정보, 공급자 정보, 그 다음에 작성일자, 그 다음에 금액. 이렇게 크게 3덩어리로 여러분들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공급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호,
주소는 아닙니다. 주소는 뭐 틀렸다고 해서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임의적 기재사항이니까. 세금계산서 상에는 작성일자는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작성일자 말고 날짜들이 발급일자, 전송일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안 나오죠. 세금계산서에는. 여튼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된다. 자, 이러한 작성일자는 세금계산서에 있지만 발급일자하고 전송일자는 어디에 있어요? 이 세금계산서 목록에 있습니다. 그죠? 세금계산서 목록에 보면 그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 뭐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판단을 해서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치를 할 경우에는 지연수치, 가산세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 가지고 작성일자는 그 전자세금계산서에 줘야 되지만 발급일자, 전송일자는 이러한 목록표에서 과세당국이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세금계산서 내용들을 프로그램이 쭉 스크래핑을 해서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그 지연 발급이나 지연 수치에 대한 가산세 부분을 알람을 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뭐 212페이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연 발급, 미발급 가산 발급과 관련해서는 지연 발급 그다음에 미발급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종이로 발급을 했다. 뭐 이런 경우에 가산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보통 지연 발급이다라고 하면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하면 괜찮아요. 그죠? 확정 신고 기한까지 원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하면 지연 발급으로 1% 가산세를 적용을 하는데 확정 신고를 넘어서도 발급을 하지 않았다든지 확정 신고 기한을 넘어서 발급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미발급으로 2% 가산세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 발급했을 때 1% 가산세. 발급자 입장,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도 공급받는 자도 늦게 받으면 안 되네요. 지연 수치의 경우에 가산세 0.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야 그럼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발급해줘. 뭐 이렇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발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어떤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수치다. 수치자 입장,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지연수치, 미수치.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으니까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송과 관련해서 또 확정 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지연 전송, 미전송 이러한 개념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그 주변에서 거래처들이 자주 물어보는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우리 회사가 상품권을 사고 파는 회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게 아니라 상품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을 팔았을 때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돈 받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 프로그램 강의지만 좀 숙지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